발 빨아서 나를 좀 구해줘.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 707 특전사 중위인 여군 파트너의 입술에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했던 금발 미군 대위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의 거대한 위용은 동북아시아 주둔 미군의 심장부라는 별칭에 걸맞게 압도적이었다. 최첨단 시설로 가득 찬 기지 내에서도 장교 전용 피트니스 센터는 최고급 시설을 자랑했다. 그곳에서 막 격렬한 아침 근력 운동을 마친 미 육군 대위 카일 앤더슨은 땀으로 젖은 금발을 쓸어넘기며 남자 라커룸으로 향했다. 원칙과 규율이 그의 군 생활 제일 신조였고 매일 아침 한개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는 이 훈련 역시 그 원칙의 일부였다. 그가 라커룸 입구에 공용 휴게실로 들어서던 순간 그의 앞을 가로막은 작은 인형과 부딪힐 뻔했다. 대한민국 육군 전투복을 입은 그보다 머리 하나는 좋기 작은 동양인 여군이었다. 그녀는 방금 달리기를 마친 듯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정갈하게 틀어 올리고 있었다. 카일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곳은 장교 전용 시설이었고 그가 알기로 한국군 여군 장교가 이 시간에 그것도 이토록 격렬한 훈련을 소화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실례하군 행정병. 카일이 무심하게 내뱉었다. 그는 그녀를 당연히 시설 관리를 돕는 카투사나 행정 보조 인력쯤으로 치부했다. 여긴 장교 전용 구역인데. 길을 잘못 들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질문이 아닌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확신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땀방울이 맺힌 날카로운 턱선과 그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눈매가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길을 잃은 건 대위님인 것 같습니다. 차가운 목소리. 카일은 순간 당황했다. 그녀의 전투복 가슴팍에는 공수 휘장과 특전사 휘장이 그리고 어깨에는 선명한 다이아몬드 1개 중위 계급장이 박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소속 강세연 중위입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자신을 밝혔다. 카일 앤더슨은 웨스트포인트에서 배운 대로라면 즉시 상호 경례를 나눠야 했지만 순간적인 충격과 불쾌감에 몸이 굳었다. 707? 그 여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강력하다는 그 부대에 이런 작은 체구의 여자가 그것도 장교로. 그의 머릿속에서 원칙과 편견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의 원칙은 동료 장교를 존중하라고 말했지만 그의 편견은 속삭였다. 저건 쇼다. 정치적인 이유로 앉혀놓은 상징일 뿐이다. 저런 체구로 어떻게 남성 대원들과 동일한 기준을 통과한단 말인가. 카일은 애써 표정을 감추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 707이라. 인상적이군 중위. 요즘은 한국군도 정치적 올바름에 꽤나 신경을 쓰는 모양이지. 기준을 얼마나 낮췄으면. 그의 말은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강세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다가서며 카일의 눈을 꿰뚫어 보았다. 기준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대위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제 기준은 대위님의 편견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한미연합작전회의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대위님의 원칙이 무례를 포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카일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쳐 여자 라커룸으로 향했다. 그 짧은 순간 카일은 그녀에게서 자신과 동급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단단하게 재련된 군인의 기백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건방진 계집. 산악훈련에서 만나면 저 오만함이 얼마나 갈지 보겠어. 그들의 첫 만남은 그렇게 불꽃 튀는 긴장감 속에 끝났다. 카일 앤더슨이라는 규율과 편견으로 뭉친 노스의 벽 앞에 강세연이라는 강철 난초가 자신의 존재를 선언할 순간이었다. 며칠 후 강원도 화천. 태백산맥의 험준한 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싼 이곳 칠성산 훈련장은 녹색 지옥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짙은 안개와 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 강철의 방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양국의 최정예 대원들이 모인 브리핑룸에 작전 개요가 하달되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72시간 산악 생존 및 가상 적진 침투다. 작전 사령관이 지도를 가리켰다. 각 팀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국적과 부대를 혼합 편성한다. 지도와 나침반, 기본 생존 도구 외에 모든 전자기기 및 식량 지원은 없다. 목표 지점까지 독파하고 생존하며 가상의 표적을 확보, 복귀하라. 팀 편성표가 화면에 떴다. 알파팀 미 육군 대위 카일 앤더슨, 대한민국 육군 중위 강세현. 카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항의하려 했다. 사령관님, 이에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말하게 앤더슨 대위. 제 파트너가 강중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훈련은 극한의 체력을 요구하는 산악 생존 훈련입니다. 여성 파트너는 특히. 그는 말을 삼켰지만 그가 하려던 말은 명백했다. 특히 저렇게 작은 여성 파트너는 짐이 될 뿐이다. 브리핑룸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한국군 지휘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때 강세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령관님, 저 역시 앤더슨 대위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는 카일이 당황할 차례였다. 모든 시선이 다시 강세연에게 향했다. 앤더슨 대위님처럼 원칙과 규정을 중시하는 분이 저처럼 기준 미달로 보이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은 심각한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그녀는 카일을 향해 살짝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사령부의 결정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파트너가 그 어떤 편견 때문에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령관을 바라보았다. 제안합니다. 저와 앤더슨 대위의 훈련 성과가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혹은 제가 앤더슨 대위의 임무 수행에 짐이 될 경우, 저는 이번 훈련에서 즉시 퇴소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녀의 시선이 다시 카일에게 향했다. 앤더슨 대위님께서 이곳에 모인 모든 한미 장병들 앞에서 자신의 편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브리핑룸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카일은 그녀의 당돌함에 어이가 없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동료 장교들 앞에서 물러설 수도 없었다. 저 여자가 제 무덤을 파는군. 좋다. 받아들이지, 중위. 카일이 비웃음을 머금고 대답했다. 내가 산에서 울며 매달리지나 않길 바랄 뿐이다. 울게 되는 건 제가 아닐 겁니다, 대위님. 그렇게 두 사람의 지옥 같은 72시간이 시작되었다. 카일은 자신의 거대한 군장을 꾸리며 강세연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집만 한 군장을 묵묵히 그러나 빈틈없이 꾸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출발.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미연합 특수전 강철의 방패 훈련의 핵심 72시간 산악 생존 침투가 시작되었다. 수십 개의 2인 1조 팀이 화천 칠성산의 거대한 산줄기 속으로 흩어졌다. 카일 앤더슨 대위와 강세연 중위가 속한 알파팀은 가장 험난한 B코스를 배정받았다. 해발 1000m가 넘는 봉우리를 3개나 넘고 민간인 통제 구역의 깊은 계곡을 통과해야 하는 최악의 경로였다. 내가 선두에 선다. 중위는 내 뒤에서 10m 간격을 유지하고 내 페이스에 맞춰. 카일은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지휘권을 장악했다. 그는 자신의 최첨단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단말기와 상세 지도를 꺼내 들었다. 웨스트 포인트에서 배운 완벽한 독도법과 최신 장비. 그에게 실패란 있을 수 없었다. 강세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카일의 거대한 등 뒤를 묵묵히 따랐다. 카일은 의도적으로 속도를 높였다. 초반부터 저 작은 여군 장교의 길을 꺾어 놓을 생각이었다. 그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시험하고 싶었다. 첫 번째 능선까지는 가파른 오르막의 연속이었다. 카일은 자신의 육중한 군장을 메고도 성큼성큼 나아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강세연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따랐다. 그녀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발소리는 숲의 바스락거림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독한 여자로군. 하지만 체력은 곧 바닥나겠지. 카일은 속도를 더 높였다. 4시간이 흘러 첫 번째 봉우리에 도착했을 때
카일의 전투복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그제야 군장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다. 강세연 역시 조용히 군장을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도 땀이 흘렀지만 눈빛은 여전히 출발할 때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괜찮나, 중이? 벌써 포기하고 싶진 않겠지? 카일이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빈정거렸다. 강세연은 수통을 꺼내는 대신 나뭇잎에 맺힌 이슬을 손으로 훑어 입을 축였다. 페이스가 너무 빠릅니다, 대위님. 이 속도라면 72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안에 우리 둘 다 탈진할 겁니다. 여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생존 훈련입니다. 내 체력 걱정은 마시지, 중이. 자네나 잘 따라와. 자, 이제 두 번째 봉우리다. 지름길로 간다. 카일은 지도를 펼쳤다. 지도상으로 이 계곡을 직선으로 가로지르면 2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강세연이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고 즉각 제지했다.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지? 그곳은 사패골입니다.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름철 비가 내린 뒤에는 땅이 늪처럼 변하고 온갖 독충과 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제 아버지가 지리산에서 구조대원이셨습니다. 저는 산의 지도를 믿지 않습니다. 산의 얼굴을 읽어야 합니다. 산의 얼굴? 하. 카일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중이, 이건 군사작전이야. 무슨 동양 철학 강의가 아니라고. 내 위성 지도와 등고선은 정확해. 자네의 그 미신 같은 이야기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지. 명령이다. 나를 따라. 카일은 그녀의 경고를 묵살하고 빽빽한 수풀로 뒤덮인 계곡 아래로 향했다. 강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명령 불복종을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화 끈을 더욱 단단히 조이고 허리춤의 서바이벌 나이프를 확인한 뒤 그의 뒤를 따랐다. 사패골은 그녀의 말대로였다. 공기는 끈적하고 무거웠으며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질척하게 발목을 잡았다. 카일의 최첨단 전투화도 이 진흙탕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속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불쾌한 벌레들이 쉴 새 없이 달려들었다. 젠장. 이런 곳일 줄이야. 카일이 얼굴에 붙은 거미줄을 떼어내며 욕설을 뱉었다. 제가 경고했습니다. 강세연이 무덤덤하게 말했다. 카일의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이 굴욕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속도를 내려다 썩은 고목을 밟고 말았다. 우지끈. 나무가 부러지며 그의 몸이 균형을 잃고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대위님. 카일은 몇 미터를 구른 뒤 뾰족한 바위와 뒤엉킨 칡덩굴 사이에서 멈췄다. 젠장팔이. 그는 오른쪽 팔뚝을 움켜쥐고 신음했다. 전투복 소매가 찢어지고 그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다. 강세연이 미끄러지듯 비탈을 내려와 그의 상태를 살폈다. 뼈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습니다.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카일은 고통을 참으며 일어서려 했다. 그는 그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따위 덩굴 때문에. 그는 자신을 넘어뜨린 칡덩굴을 분노에 차 걷어찼다. 바로 그때였다. 그가 걷어찬 덩굴 더미 속에서 바위 틈에 웅크리고 있던 그것이 번개처럼 튀어나왔다. 붉고 검은 비늘 삼각형의 머리. 칠성산의 진짜 주인 맹독성 살모사 7.4였다. 쉭. 뱀은 카일의 분노를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그의 종아리 전투와 바로 윗부분을 정확하게 물었다. 악. 카일은 짧은 비명을 질렀다. 뱀은 순식간에 다시 바위 틈으로 사라졌다. 강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물렸어. 카일이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다. 독사야. 그는 고통보다 자신이 여자에게 경고를 무시당하고 여자 앞에서 독사에게 물렸다는 사실에 대한 치욕감으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 치욕감은 곧 극심한 고통과 공포로 바뀌었다. 7.4의 독은 치명적이었다. 물린 부위가 순식간에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다가 이내 호흡이 가빠졌다. 무전기. 그가 다급하게 무전기를 찾았다. 구조 요청. 강세연이 무전기를 확인했다. 안테나가 부러졌습니다. 아까 구르면서 파손된 겁니다.
여긴 계곡이라 신호도 잡히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헬기도 지원팀도 없었다. 카일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 그의 원칙, 그의 최첨단 장비는 이 녹색 지옥 한복판에서 작은 독사 한 마리에게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그의 생명은 이제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작은 동양 여군의 손에 달리게 되었다. 젠장. 이럴 순 없어. 카일 앤더슨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맹독성 살모사에게 물린 종아리는 이미 시커멓게 변색되며 통나무처럼 부어오르고 있었다. 극심한 통증이 온몸의 신경을 찢는 듯했고 독이 퍼지기 시작했는지 시야가 흐려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날뛰었다. 웨스트포인트에서 배운 그 어떤 생존술 매뉴얼도 지금의 공포를 잠재우진 못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때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세연의 목소리가 그의 혼돈을 갈랐다. 카일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다. 평택에서 만난 냉철한 여군 장교도 자신과 기싸움을 하던 파트너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마치 수백 년 묵은 산의 정령처럼 침착하고도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생존 전문가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단 1%도 담겨 있지 않았다. 지금부터 대위님의 생명은 전적으로 제 통제하에 있습니다. 대위님은 환자입니다. 저항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제 지시에만 따르십시오. 대답하십시오. 알겠다. 카일은 자신도 모르게 복종했다. 강세연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군장을 풀고 구급 키트와 서바이벌 나이프를 꺼냈다. 그리고 카일의 전투복 바지를 찢어내 상처를 노출시켰다. 선명한 2개의 이빨 자국 주변은 이미 괴사가 시작된 듯 검붉게 변해 있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헬기를 기다릴 수도 해독제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수통에 물로 상처를 씻어낸 뒤 나이프 끝을 라이터불로 검게 그을렸다. 소독이었다. 조금 아플 겁니다. 아니, 많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호흡만 유지하십시오. 카일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기도 전에 그녀는 날카로운 나이프 끝으로 2개의 독사 이빨 자국을 연결하는 십자 형태의 절개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었다. 흐. 카일은 비명 대신 신음을 삼켰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검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카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세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피와 독으로 범벅이 된 그의 종아리 상처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그녀는 상처에 입을 밀착시키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다. 카일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더럽다고 약하다고 기준 미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피고름 섞인 상처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강세연은 역겨운 독액과 피를 빨아들인 뒤 옆에 이끼 낀 바위에 뱉어냈다. 검붉은 타액이 이끼를 태우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의 입안에 상처라도 있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다시 카일의 다리에 입을 묻었다. 그 행위는 의학적으로 논란이 많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지리산의 산악구조대원이었던 그녀의 아버지가 해독제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동료를 살리기 위해 사용했던 마지막 방법이었다. 독이 심장에 닿기 전에 1분이라도 더 버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몇 번이고 독을 빨아내고 뱉어내기를 반복하자 카일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강세연의 입술은 피와 독으로 퉁퉁 부어올랐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독을 뱉어낸 뒤 수통의 물로 입을 헹구고는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아버지가 그러셨지. 산은 모든 것을 빼앗지만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그녀는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주변의 흙을 한 움큼 펐다. 그리고는 자신의 오줌으로 그 흙을 반죽하기 시작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카일이 기가 막힌다는 듯 물었다. 지혈 및 해독입니다. 흙 속의 미생물과 암모니아 성분이 독의 확산을 늦춥니다. 제 할아버지가 뱀에 물렸을 때 증조 할머니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역한 냄새가 나는 진흙 반죽을 카일의 상처에 두툼하게 발랐다.
원칙주의자이자 현대의학의 신봉자인 카일에게는 미개하게까지 보이는 민간요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상처에 타는 듯한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강세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투복 소매를 찢어내 만든 압박대로 상처 부위를 단단히 동여맸다. 모든 응급처치가 끝났을 때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화천의 산악지대는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독사에 물린 환자에게 저체온증은 죽음과도 같았다. 여기선 안 됩니다. 비를 피하고 체온을 유지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강세연은 카일의 거대한 몸을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고 일으켜 세웠다. 카일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거의 그녀에게 매달리다시피 했다. 그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카일을 부축한 채 비틀거리며 30분 넘게 이동했다. 마침내 그녀는 거대한 바위 2개가 맞물려 생긴 작은 동굴, 비박지를 찾아냈다. 그녀는 카일을 안에 밀어넣고 젖은 나뭇가지와 낙엽을 미친 듯이 긁어모아 동굴 입구를 막고 바닥에 깔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카일은 독의 영향으로 열이 끓어오르다가도 이내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저체온증 쇼크의 전조였다. 젠장 추워. 너무 추워. 그의 이가 딱딱 부딪혔다. 강세연은 자신의 군장을 풀어 침낭을 꺼내 그를 감쌌다. 하지만 카일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망설였다. 단 몇 초였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었다. 땀에 젖은 얇은 티셔츠 한 장만 남았다. 그녀는 카일의 침낭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뭐 하는 거야, 중이. 카일이 기겁하며 그녀를 밀어내려 했다. 체온 유지.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해 있습니까, 대위님? 아니면 지금 당장 얼어 죽으시겠습니까? 그녀는 카일의 등 뒤로 파고들어 자신의 몸을 그의 거대한 몸에 밀착시켰다. 그리고는 마치 독사를 감듯 자신의 팔과 다리로 그의 떨리는 몸을 단단히 휘감았다. 카일은 얼어붙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의 맨살과 체온이, 그녀의 심장 박동이 그의 등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의 떨림은 당혹감으로 잠시 멈췄다가 이내 더 격렬해졌다. 하지만 이번의 떨림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그의 목덜미를 간지렸다. 그녀의 작지만 단단한 몸이 그의 얼어붙은 근육을 녹이기 시작했다. 왜? 카일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나는 당신을 모욕했어. 당신의 능력을 의심했고 당신을 무시했어. 그런데 왜? 강세연은 그의 등 뒤에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당신은 내 파트너니까.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아버지는 지리산에서 조난자를 구하다가 돌아가셨어.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고 그게 산에 대한 맹세라고 하셨지. 당신이 아무리 재수 없는 편견 덩어리라도 지금 당신은 내가 구해야 할 내 조난자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원망 대신 산처럼 굳건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카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를 덮친 것은 독사의 독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까지 퍼져나간 것은 강세연이라는 여자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잴 수 없는 헌신과 강인함이라는 독이었다. 그는 그 독에 속수무책으로 중독되고 있었다. 화천의 깊은 밤 죽음의 문턱에서 2개의 심장은 하나의 체온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화천 칠성산의 밤은 살아있는 포식자처럼 차가웠다. 사패골의 좁은 바위굴 안 어둠은 잉크보다 진했고 바깥의 빗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카일 앤더슨 대위는 지옥의 문턱을 헤매고 있었다. 7.4의 맹독은 그의 혈관을 타고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다가도 이내 활화산처럼 뜨거워졌다. 고열과 오한이 그의 의식을 교대로 난타했다. 그는 자신이 웨스트포인트의 생도 시절 혹한기 훈련에서 낙오했던 그 끔찍한 날을 떠올렸다. 아니, 지금은 그때보다 더 최악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경멸했던 작은 동양 여군의 품 안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강세연 중위는 카일의 등 뒤에 자신의 몸을 빈틈없이 밀착시켰다.
얇은 티셔츠 한 장을 투과하여 독사에 물린 남자의 비정상적인 열기와 그 열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죽음의 한기가 동시에 느껴졌다. 그녀의 임무는 생존이었고 지금 그녀 앞에 이 거대한 미군 대위는 그녀가 지켜야 할 임무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의 체온을 그의 등줄기를 통해 심장으로 밀어넣는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버텼다. 카일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헛소리를 뱉어내기 시작했다. 원칙이 무너졌어.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짚으려 했지만 팔을 들 힘조차 없었다. 사령관님 보고서 기준 미달. 강세연은 그의 어깨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정신 차리십시오, 대위님. 여긴 사령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준 미달이 아니라 그냥 환자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카일의 혼돈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을 안고 있는 존재의 실루엣을 어렴풋이 느꼈다. 땀과 흙먼지 그리고 알 수 없는 풀 향기가 섞인 그녀의 채취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평생 맡아본 그 어떤 향수보다도 강렬하게 생명을 느끼게 했다. 강중희.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말하지 마십시오. 체력을 아껴야 합니다. 당신 입술 괜찮나? 그는 자신이 독을 빨아내던 그녀의 모습을 기억해냈다. 내 독 당신 입에 상처라도 있었으면. 강세연은 잠시 침묵했다. 제 입술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대위님. 저는 괜찮습니다. 어릴 적 하도 쏘이고 물려서 웬만한 독에는 내성이 생겼으니까요. 그녀는 퉁퉁 부은 자신의 입술을 어둠 속에서 혀로 핥았다. 쇠맛과 흙맛이 느껴졌지만 그뿐이었다. 지리산이 그녀에게 준 선물인지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카일은 그 말에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을 감싼 이 작은 몸의 온기에 필사적으로 기댔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그의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두근두근.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강철처럼 일정하고 굳건한 고동이었다. 그 고동은 마치 산의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의 불규칙하고 공포에 질린 심장 박동이 점차 그녀의 리듬에 맞춰 동기화되기 시작했다. 밤은 길었다. 강세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카일의 이마와 목덜미를 짚어 체온을 확인했다. 자정 무렵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독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안 돼. 강세연은 침낭을 풀고 자신의 전투복 바지마저 벗어 그를 덮었다. 이제 그녀는 얇은 운동복 하의와 티셔츠 차림이 되었다. 차가운 동굴 바닥의 냉기가 그녀의 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카일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버티십시오, 카일.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 그토록 중시하는 원칙이라면 살아남는 것이 지금 당신의 제일 원칙이야. 여기서 죽으면 당신은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 자기 파트너의 경고를 무시하다 죽은 멍청한 장교로 기록될 뿐이야. 난 그렇게 두지 않아. 당신은 내 파트너고 우리는 함께 복귀한다. 그녀의 외침은 절박했지만 동시에 듣는 이의 심장을 후려치는 힘이 있었다. 카일의 경련이 잦아들었다. 그는 의식의 끈을 놓으려는 자신을 향해 소리치는 그녀의 목소리를 붙잡았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존재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가늘어졌고 동굴 입구를 막았던 나뭇잎 사이로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었다. 강세연은 밤새 얼어붙었던 몸을 간신히 일으켰다. 카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다. 열은 내렸지만 그의 다리는 여전히 끔찍하게 부어 있었다. 그녀는 상처의 진흙을 걷어냈다. 추가적인 괴사는 멈춘 듯 했다. 그녀의 미신 같은 응급처치가 통한 것이다. 그녀는 동굴 밖으로 나갔다. 빗물에 씻긴 숲은 서늘하고 상쾌했다. 그녀는 지리산의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는 독사 해독에 효과가 있다는 까치 수염풀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쇠비름을 한 움큼 뜯어왔다. 그녀는 그것들을 돌로 지식여 카일의 상처에 다시 발랐다. 카일이 신음하며 눈을 떴다. 여긴 천국인가? 지옥에서 막 돌아오신 겁니다, 대위님.
강세연이 물이 묻은 손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며 말했다.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구조 요청을 하려면 능선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카일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젠장 못 걷겠어. 강세연은 말없이 튼튼한 나뭇가지를 주워와 즉석에서 목발을 만들었다. 그녀는 카일의 거대한 군장과 자신의 군장을 하나로 합쳐 자신의 등에 짊어졌다. 보통 특전사 남성 대원의 2배에 가까운 무게였다. 카일이 경악했다. 미쳤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제 체력 걱정은 마시라고 했습니다. 대위님은 그 목발의 의지에 자신의 몸 하나만 건사하십시오. 그게 지금 대위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임무입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행군이 다시 시작되었다. 카일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앞에서 그 육중한 짐을 지고도 묵묵히 길을 헤쳐나가는 강세연의 작은 등이었다. 그녀는 가파른 비탈에서 미끄러지면서도 단 한 번의 신음도 내뱉지 않았다. 그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오르다가도 카일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2시간이 흘렀을까? 그들은 마침내 시야가 트인 능선에 도달했다. 강세연은 군장을 내던지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어깨는 군장끈에 쓸려 피투성이었다. 수아. 카일이 그녀의 군복 이름표를 부르며 다가갔다. 강세연이라는 이름 대신 그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강세연은 숨을 몰아쉬며 손을 저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녀는 배낭에서 신호 거울을 꺼냈다. 그리고는 구름 사이로 간신히 비집고 나오는 아침 해를 향해 거울을 비췄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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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구조 신호였다. 카일은 그녀의 옆에 주저앉아 그녀가 하는 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모든 원칙, 모든 자부심,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 작은 여군 장교에게 목숨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영혼까지 빚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두두두두 하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저공으로 수색 중이던 대한민국 육군의 수리온 헬기 한 대가 그들의 신호를 포착한 것이다. 헬기가 상공을 선회하며 구조 로프를 내렸다. 구조대원이 먼저 내려와 카일의 상태를 살폈다. 괜찮으십니까? 독사라니. 카일은 대답 대신 탈진한 채 앉아있는 강세연을 가리켰다. 나보다 저 사람 먼저. 강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환자부터. 그게 원칙입니다. 카일은 들것에 실려 로프에 매달렸다. 헬기로 올라가는 내내 그의 시선은 능선 위에 개미처럼 작게 남겨진 강세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완전히 헬기에 오를 때까지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헬기 안으로 끌어올려진 카일은 의무병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중얼거렸다. 강철, 저 여자는 강철이야. 그의 마음속 얼음장 같던 편견이 그녀의 뜨거운 헌신 앞에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 카일 앤더슨 대위는 특수격리병실에서 눈을 떴다. 7.4의 맹독은 강력했다. 집중적인 해독제 투여와 수액 치료가 밤낮 없이 이어진 후에야 그는 비로소 완전한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곁에는 주한미군 사령부 소속의 의무감과 제2보병사단 부사단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정신이 드나 앤더슨 대위. 부사단장이 입을 열었다. 자네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킬 뻔했어. 그것도 자네의 독단적인 판단 착오로. 카일은 입술을 깨물었다. 패배감과 수치심이 밀려왔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자네의 오만함이 미 육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뻔했다. 자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대한민국 여군 장교가 아니었다면 자네는 지금 화천의 까마귀 밥이 되어 있었을 거야. 보고는 이미 올라갔네, 대위. 강세연 중위의 완벽한 상황 판단과 자네의 치명적인 규정 위반까지 전부. 카일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부사단장이 말을 이었다.
강중희가 제출한 보고서는 조금 다르더군. 카일이 눈을 떴다. 강중희는 예측 불가능한 기상 악화와 급격한 지형 변화로 인해 알파팀은 최단 생존 경로를 택했으나 불의의 사고로 앤더슨 대위가 부상당함. 이후 파트너 상호 생존 프로토콜에 따라 안전하게 구조 완료함이라고 보고했네. 자네의 명령 불복종이나 독단적 행동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어. 모든 것을 불의의 사고로 돌렸더군. 덕분에 자네의 군 경력은 간신히 유지될 수 있게 됐네. 카일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자신을 감싸줬다고. 자신을 그토록 모욕하고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은 남자를. 왜? 그건 내가 묻고 싶군. 부사단장이 차갑게 말했다. 아무튼 자네는 완쾌되는 대로 훈련에서 공식 제외된다. 당분간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신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식 경위서를 작성하게. 알겠나? 알겠습니다. 카일은 텅 빈 병실에 홀로 남았다. 강세연. 그녀는 왜 자신을 감싸준 것일까? 동정? 아니면 그것조차 그녀가 말한 원칙의 일부일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에게 목숨을 빚진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군인으로서의 명예까지 빚지게 되었다. 한편 화천의 훈련장으로 복귀한 강세연 중위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미군 장교를 독사의 아가리에서 구해낸, 그것도 지리산에서 배운 전통적인 생존술로 살려낸 707의 여장교.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강중위 대단했어. 그 오만한 미군 대위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며? 아니야, 들었어? 그 대위 다리에 입을 대고 독을 빨아냈대. 동료들의 칭찬과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도 강세연은 무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장비를 묵묵히 정비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영웅담이 아니라 처절했던 임무의 기록일 뿐이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소문을 더욱 자극했다. 특히 그들이 하룻밤을 좁은 동굴에서 함께 보냈다는 사실은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자극적인 가십으로 부풀려졌다. 대체 둘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미군 대위가 아주 홀딱 반했다던데? 강세연은 그 모든 소문을 무시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밤새 자신의 품에서 떨던 거대한 남자의 체온.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너져 내리던 그의 나약한 모습.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편견이 깨진 자리에 들어선 그 복잡한 눈빛. 그녀는 애써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했다. 일주일 후 캠프 험프리스. 근신 처분을 받은 카일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기지 내의 호수 공원을 걷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훈련을 위해 험프리스를 방문한 강세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전투복이 아닌 단정한 육군 정복 차림이었다. 전투복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작고 가녀려 보였다. 카일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강중희. 강세연이 멈춰섰다. 그녀의 표정은 평택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차가웠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대위님? 괜찮아. 카일은 그녀 앞에 서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보고서 봤어. 왜 그렇게 썼지? 사실대로 썼어야지. 내가 당신 경고를 무시했다고. 내가 모든 걸 망쳤다고. 강세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 보고서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고를 당했고 생존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야. 당신은 내 명예를 지켜줬어. 내가 당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제가 지킨 건 대위님의 명예가 아닙니다. 강세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저는 알파팀의 명예를 지킨 겁니다. 우리는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의 실패는 곧 저의 실패입니다. 저는 실패한 임무 보고서를 쓰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카일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원칙은 그가 신봉하던 융통성 없는 규율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크고 더 깊은 책임이라는 이름의 원칙이었다. 고맙소, 강중희. 아니, 세연 씨. 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빚졌어.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 강세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니, 빚이야. 카일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니 최소한 내가 그 빚을 갚을 기회라도 줘야 하지 않겠어? 저녁 식사라도. 이건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야. 그의 푸른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편견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화천의 동굴 속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잃고 다시 태어난 남자의 절박함과 진솔함이 담겨 있었다. 강세연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녁은 내가 사겠습니다. 빚진 사람이 밥을 사는 건 우리식 원칙이 아니라서. 카일은 그 말에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작지만 뜨거운 불씨가 지펴지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의 무전기에서 동시에 긴급 호출이 울렸다. 모든 장교 즉시 연합작전 통제실로 집결. 코드 레드. 실제 상황. 두 사람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방금 싹트기 시작한 개인적인 감정은 다시 군인이라는 임무 뒤로 숨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통제실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연합작전 통제실은 전쟁 전야처럼 부산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의 위성 지도가 떠 있었고 붉은색 경고등이 쉴 새 없이 깜빡였다. 미군과 한국군의 고위 장성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다. 상황을 브리핑하지. 작전 사령관인 미 육군 소장이 입을 열었다. 어젯밤 23시경 강원도 철원 인근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에서 아군 지피감시 초소의 감시망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오늘 새벽 해당 지역을 정찰하던 아군 수색대가 전원 연락 두절됐다. 통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연락 두절된 수색대는 8명.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수색대의 마지막 교신 위치에서 이것이 발견됐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다.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수 제작된 독침이었다. 적 특수작전 부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그들의 목적은 불분명하지만 아군 수색대를 포로로 잡았거나 혹은 전원 사살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문제는 이것이다. 사령관이 지도를 확대했다. 수색대가 사라진 지역은 칠성산보다 더 험준하고 복잡한 악어 능선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적들은 이 지형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다. 헬기 접근은 불가능하고 지상군 투입은 대규모 교전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수술이 필요하다.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침투하여 수색대의 생사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그들을 구출해 올 소규모 최정예 팀이. 모든 시선이 통제실 한편에 서 있는 강세연 중위에게 향했다. 화천에서 그녀가 보여준 산악 생존 능력과 독도법은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다. 사령관이 강세연을 지목했다. 강중위, 자네가 이 지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 들었네. 707에서 자네 팀을 이끌고 침투 가능하겠나? 가능합니다. 강세연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적들은 아군 수색대를 유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시망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들은 매복 전문가들입니다. 저희가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구출 작전이 아니라 함정으로 뛰어드는 자살 작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근신 중임에도 호출을 받고 달려온 카일 앤더슨이 앞으로 나섰다. 사령관님, 이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번에는 카일에게 쏠렸다. 또 저 대위야?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다. 앤더슨 대위, 자네는 근신 중일 텐데. 그래서 더 잘 보입니다, 사령관님. 카일은 스크린을 가리켰다. 강중위의 말이 맞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하지만 적들이 노리는 것은 강중위의 707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통제실의 통신 기록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지피 감시망 마비 수색대 투입 연락 두절. 이 모든 정보가 너무 완벽하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만약 적의 진짜 목표가 이 정보를 받고 구출팀을 투입하는 우리, 즉 이 통제실의 지휘 시스템 자체라면 어떨까요? 장성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적들은 우리가 최정예 팀을 보낼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의 지휘관은 아마도. 카일이 강세연을 바라보았다. 강중위가 되겠죠.
만약 적들이 강중위의 침투 경로를 미리 알고 매복한다면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내부에 있다면 말입니다. 배신자라니. 앤더슨 대위 근거 없는 추측은. 근거 있습니다. 카일이 소리쳤다. 제가 화천에서 조난당했을 때 제 무전기는 파손됐습니다. 하지만 강중위의 무전기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신이 두절됐죠. 계곡이라 신호가 약한 탓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완벽하게 먹통이 되진 않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채널에 전파 방해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 전파의 좌표는 카일이 모니터를 조작했다. 하나의 좌표가 깜빡였다. 이곳 캠프 험프리스 근처입니다. 통제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연합훈련을 방해하고 한미장교 2명을 산속에서 죽이려 했으며 이제는 아군 수색대를 미끼로 더 큰 혼란을 획책하고 있었다. 강중위. 카일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번 작전은 2개로 나눠야 합니다. 당신은 예정대로 악어 능선으로 침투해 주십시오. 당신이 미끼가 되어 적들을 유인해야 합니다. 카일. 강세연이 놀라 외쳤다. 그가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그 배신자를 잡겠습니다. 카일이 말을 이었다. 적들은 당신이 침투하는 순간 배신자에게 연락을 취할 겁니다. 그 통신을 역추적할 겁니다. 당신이 산에서 내 목숨을 구했듯이 이번엔 내가 통제실에서 당신의 목숨을 구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강세연은 적들이 매복한 곳으로, 그것도 자신이 미끼임을 알면서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카일은 자신이 그토록 신봉했던 원칙과 시스템 내부에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야 했다. 사령관은 침묵 끝에 결단을 내렸다. 좋다. 작전 승인한다. 강중위는 707 대원 3명과 함께 즉시 침투한다. 앤더슨 대위는 모든 통신 감청 권한을 위임받아 이 통제실 내에서 배신자를 색출한다. 한미연합군의 명예가 2사람의 손에 달렸다. 작전이 개시되기 직전 헬기 경납고 강세연은 위장 크림을 바르며 마지막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카일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세연. 말하십시오, 대위님. 무사히 돌아와. 이건 내 개인적인 부탁이자 명령이야. 강세연은 피식 웃었다. 대위님이 저에게 명령할 처지는 아닐 텐데요. 그 저녁 식사 약속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빚진 거니까. 반드시 돌아와서 얻어먹겠습니다. 그녀는 헬기에 올라탔다. 카일은 멀어지는 헬기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통제실로 달려갔다. 강세연이 악어 능선에 발을 디딘 순간 통제실의 한 통신 단말기에서 극히 미세한 암호 신호가 외부로 발신되었다. 미끼가 물었다. 카일의 눈이 번뜩였다. 찾았다. 신호는 놀랍게도 훈련 초반 카일에게 강세연을 짐이라고 비웃으며 동조했던 미군 측 정보작전 장교의 단말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세연 들어. 지금 당장 위치 이탈해. 함정이야. 적들은 당신의 11시 방향 500m 전방에 있다. 카일이 다급하게 외쳤다. 너무 늦었어, 카일. 강세연의 무전기 너머로 수십 발의 총성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완벽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너무 늦었어, 카일. 강세연 중위에 침착하지만 절망적인 속삭임이 캠프 험프리스의 연합작전 통제실 TANGO를 얼어붙게 했다. 그녀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카일 앤더슨 대위의 헤드셋에서는 지옥의 교향곡이 터져나왔다. 타타타타타. 콱콱쾅. 쇠를 찢는 듯한 기관총 소리와 수류탄이 암석을 깨부수는 굉음이 뒤섞여 그의 고막을 후려쳤다. 강세연이 이끄는 4인의 707 침투조가 완벽한 포위망, 죽음의 덫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세연, 세연, 응답해. 카일이 통제 콘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절규했다. 스피커에서는 총성과 비명,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만이 흘러나왔다. 모든 채널 비상. 알파팀 교전. 알파팀 교전. 통제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장성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작전관들이 다급하게 위성 영상과 열 감지 신호를 확인하려 애썼다.
하지만 악어 능선의 짙은 안개와 빽빽한 화렵수림은 그 어떤 첨단 장비로도 내부를 꿰뚫어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들에게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최정의 요원들이 죽어가는 소리뿐이었다. 카일은 그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헤드셋을 벗어 던지고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미군 정보작전 장교 마이클 월레스 소령을 향해 피가 멎은 듯한 눈으로 걸어갔다. 월레스는 태연한 척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미간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앤더슨 대위, 자네 지금 뭐하는 겐가? 그 작전 사령관이 그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려 했다. 사령관님, 지금 당장 통제실을 전면 폐쇄해야 합니다. 카일이 월레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저자를 체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적에게 넘긴 배신자입니다. 뭐라고? 미쳤나? 통제실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월레스가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다. 앤더슨, 내 놈이 독사에게 물려 뇌까지 망가진 모양이군. 감히 상급 장교를 모욕해? 내 놈이 화천에서 내 채널에 전파 방해를 걸었지. 카일이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내 놈의 단말기에서 방금 전 강중위의 침투를 알리는 암호 신호가 발신된 것을 내가 확인했다. 헌병, 당장 이자를 구속해. 사령관은 판단을 내려야 했다. 전장에서 교전 중인 부하들과 눈앞에서 벌어진 내부의 반란. 그는 카일의 눈에 서린 편견이 깨진 자리에 들어선 지독한 확신을 보았다. 앤더슨 대위의 말에 따른다. 월레스 소령을 즉각 체포하고 모든 접근 권한을 차단하라. 통제실은 지금부터 코드 델타 상황이다.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다. 헌병들이 월레스에게 달려들었다. 월레스는 마지막 발악처럼 저항했지만 이내 제압당에 끌려나갔다. 통제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여전히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악어 능선의 총성만이 남았다. 대위. 사령관이 카일의 어깨를 잡았다. 자네가 옳았기를 바라네. 이제 자네가 지휘해. 강중위를 살려내게. 카일은 다시 헤드셋을 썼다. 그는 월레스가 사용하던 통신 채널을 강제로 열었다. 세연, 강세연, 내 말 들려? 적의 위치, 적의 규모. 파악되는 대로 보고해. 응답이 없었다. 카일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순간 치지직하는 잡음과 함께 총소리보다 더 거친 강세연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살아있다, 카일. 하지만 최악이야. 강원도 철원 악어 능선의 지옥도. 강세연은 쓰러진 팀원의 방탄 헬멧에 박힌 총알을 보고 치를 떨었다. 적들은 그들의 예상 경로 11시 방향뿐만 아니라 3시, 7시, 심지어 머리 위 능선에서도 공격을 퍼붓고 있었다. 완벽한 십자포화였다. 중사님, 김하사 어깨 관통상. 의식 희미합니다. 막내 팀원이 외쳤다. 지혈대 감아. 어떻게든 출혈 막아. 강세연은 바위에 몸을 숨긴 채 빠르게 전황을 파악했다. 적의 화력은 최소 10명 이상. 그들은 대한민국 특전사의 교리를 완벽하게 꿰고 있었고 707의 예상 회피 기동로까지 차단하고 있었다. 이건 교전이 아니라 사냥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땐 길을 찾으려 하지 마라. 스스로 길이 되어라. 그녀는 적들의 총탄이 쏟아지는 방향을 역으로 계산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안전한 사격 위치에 포진해 있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다. 박중사. 그녀가 부팀장에게 외쳤다. 나를 엄호해. 저기 7시 방향 절벽. 저기로 뛴다. 미쳤습니까? 거긴 막힌 길입니다. 막혔으니까 적이 없는 거야. 여긴 놈들의 사냥터지만 이제부터 내 놀이터로 만든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김하사 부축해서 무조건 절벽으로 굴러. 강세연은 연막탄 2개를 동시에 터뜨렸다. 펑, 펑. 자욱한 연기가 능선을 뒤덮었다. 적들의 총격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 그녀는 총알이 빗발치는 공터를 가로질러 절벽을 향해 몸을 날렸다. 적이다. 잡아. 적들이 그녀를 향해 화력을 집중했다. 그녀의 등 뒤 흙먼지가 폭죽처럼 터져나갔다. 그녀는 마치 지리산의 사냥처럼
바위와 나무 뿌리를 잡고 불가능해 보이는 각도로 절벽을 기어올랐다. 그리고 절벽 중턱, 덤불로 가려진 좁은 바위 틈, 토끼굴이라 불리는 작은 동굴로 몸을 숨겼다. 지금 신호를 받은 박 중사가 부상당한 김하사를 부축하고 절벽 아래로 몸을 굴렸다. 적들의 총알이 그들의 머리 위를 스쳤지만 절벽 아래 사각지대로 간신히 숨어들었다. 통제실의 카일은 이 모든 교신을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듣고 있었다. 세연. 상황은 절벽에 고립됐다. 부상자 1명. 하지만 강세연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적들의 위치를 파악했어. 놈들은 우리가 도망칠 거라 생각하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어.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젠장. 카일은 월레스가 사용하던 콘솔을 뒤졌다. 그는 월레스가 열람했던 위성 감시 자료를 찾아냈다. 그리고 경악했다. 월레스는 미군 자산인 프레데터 무인 정찰기를 몰래 띄워 강세연 팀의 실시간 열 감지 영상을 적들에게 전송하고 있었다. 세연. 당장 움직이지 마. 꼼짝도 마. 너희 머리 위에 눈이 떠 있어. 적들은 너희가 어디로 숨었는지 다 알고 있어. 강세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무인기라고? 그래, 월레스가 띄운 거야. 하지만 나도 접근 권한이 있어. 내가 지금 그 눈을 빼앗아 올게. 5분, 아니 3분만 버텨. 카일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월레스의 아이디를 강제 해킹하여 무인기의 제어권을 빼앗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월레스는 이미 방화벽을 걸어둔 상태였다. 제기랄. 앤더슨. 무슨 짓이야? 사령관이 소리쳤다. 강중위를 살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카일은 원칙주의자답게 시스템의 모든 백도어와 비상 프로토콜을 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최고 등급 지휘관 코드를 입력하여 시스템 자체를 강제 리부팅시켰다. 제어권 확보. 카일의 손에 무인기의 눈이 들어왔다. 그는 즉시 적외선 카메라를 돌려 적들의 위치를 확인했다. 세연. 적주력 10명. 너희가 숨은 절벽 위 100m 지점에 집결 중이다. 그들이 너희 머리 위로 수류탄을 쏟아부을 생각이야. 절벽 아래 강세연은 부상당한 김하사를 바위틈 깊숙이 밀어넣었다. 박 중사 김하사 곁에 붙어. 절대 나오지 마. 중사님은 나는 사냥하러 간다. 그녀는 절벽을 올려다보았다. 100m. 적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카일. 내 말 잘 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내가 지금부터 놈들의 뒤통수로 올라갈 거야. 놈들은 나를 내려다보고 있겠지. 당신의 그 눈으로 놈들의 시선을 나에게서 떼어줘. 단 10초면 돼. 뭐라고? 안 돼. 자살행위야. 이게 유일한 길이야. 놈들은 내가 절벽 밑에 쥐새끼처럼 숨어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거야. 당신이 화천에서 나를 믿었듯이 지금 나를 믿어. 할 수 있어, 카일. 카일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신을 살렸던 그날 밤의 강철 같은 의지를 다시 느꼈다. 알았다. 3분 뒤 놈들의 3시 방향 200m 떨어진 지점에 무인기의 예비 미사일을 오발시키겠다. 폭음이 놈들의 시선을 돌릴 거야. 그 10초가 당신의 시간이야. 고마워, 파트너. 강세연은 무전기를 껐다. 그녀는 신발끈을 다시 조염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소리 없이 절벽을 오르는 삼표범의 기술을 떠올렸다. 그녀는 바위 틈을 빠져나와 적들의 사각지대인 절벽의 반대편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사의 흥분 그리고 자신의 파트너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통제실의 눈과 산악지형의 발이 배신자를 넘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캠프 험프리스의 통제실은 이제 카일 앤더슨 대위의 동무대가 되었다. 그는 사령관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악어 능선 상공의 프레데터 무인기 제어권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의 눈은 적외선 카메라가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에 고정되었다. 10개의 붉은 점.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강세연이 숨은 절벽 상부의 부채꼴로 포진해 아래쪽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그들은 강세연의 팀이 절벽 아래 바위 틈에 갇힌 줄로만 알고 있었다. 세연 듣고 있나? 카일이 비상 채널로 속삭였다. 적들 아직 내 움직임 모른다. 정확히 100초 뒤 놈들의 3시 방향 능선에 미사일을 발사한다. 준비해. 준비 완료. 강세연의 목소리는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 고요했다. 그녀는 이미 절벽의 반대편 90도에 가까운 암벽을 타고 적들의 후방 50m 지점까지 접근해 있었다. 그녀는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바위에 몸을 밀착시킨 채 카일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땀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은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카일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에 올라갔다. 그의 심장이 세연의 심장과 같은 속도로 뛰고 있었다. 원칙주의자였던 그는 지금 규정을 어기고 아군의 미사일을 오발시켜 단 한 명의 파트너를 구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군 경력을 끝장낼 수도 있는 행동임을 알았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화천에서 그녀가 자신의 피 묻은 상처에 입을 맞추었을 때 그의 낡은 원칙은 이미 죽었다. 지금 카일이 버튼을 눌렀다. 슈우구 무인기에서 발사된 소형 미사일 한 발이 적들의 3시 방향 텅 빈 능선에 내리꽂혔다. 쾅!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섬광이 밤하늘을 갈랐다. 뭐야? 적의 증원이다. 3시 방향. 전원 3시 방향으로 사격. 적들의 모든 화력과 시선이 폭발 지점으로 향했다. 그들이 강세연이 숨은 절벽 쪽에서 완전히 등을 돌린 그 완벽한 10초. 강세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소나무 뒤에서 튀어나와 마지막 남은 50m를 전력 질주했다. 그녀의 발소리는 폭음과 총성에 완벽하게 묻혔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적 통신병의 등 뒤로 날아들었다. 컥! 그녀의 전투 단검이 방탄복의 틈새, 목덜미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쓰러지는 통신병의 몸을 방패 삼아 다음 표적을 향해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격발했다. 픽픽. 적들은 자신들의 등 뒤에서 동료들이 소리 없이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엉뚱한 능선을 향해 있었다. 강세연은 지리산의 검은 표범처럼 어둠과 혼란 속을 누비며 적들의 지휘 체계를 하나씩 끊어냈다. 뒤다. 뒤에 적이다. 적 지휘관이 마침내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10명의 대원 중 6명이 쓰러진 후였다. 강세연은 이미 다음 엄폐물로 몸을 숨긴 뒤였다. 이 이계집이. 적 지휘관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살아남은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찾아내. 당장. 하지만 전세는 이미 역전되었다. 통제실의 카일이 무인기의 카메라를 다시 돌려 적들의 위치를 강세연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했다. 세연. 남은 적 4명. 12시 방향 바위 뒤에 둘, 10시 방향 참나무에 하나, 그리고 지휘관이 9시 방향 통신 장비 옆에 있다. 고마워, 나의 눈. 강세연은 자신의 소총을 들어 올렸다. 이제는 사냥이 아닌 제압이었다. 그녀는 카일이 불러주는 좌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들을 쓰러뜨렸다. 마지막 남은 적 지휘관이 그녀를 향해 총을 난사했지만 강세연의 총알이 먼저 그의 어깨를 관통했다. 크악! 적 지휘관이 쓰러졌다. 상황 종료. 강세연이 거친 숨을 내쉬며 무전기에 말했다. 적 전원 무력화. 아군 부상자 1명, 경상 1명. 임무 완료. 통제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사령관은 카일의 어깨를 치며 그 어떤 칭찬보다 더 깊은 신뢰의 눈빛을 보냈다. 카일은 헤드셋을 벗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통제실 옆 취조실. 모든 상황을 스피커로 듣고 있던 월레스 소령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저 재수없는 두 장교의 말도 안 되는 파트너십 앞에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카일이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월레스의 앞에 앉아 땀에 젖은 금발을 쓸어 넘겼다. 왜 그랬지, 마이클? 카일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차가웠다. 돈 때문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승진해서 누락된 것 때문에?
월레스는 한동안 천장만 바라보다가 이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승진? 돈? 그런 게 아니야, 카일. 그는 카일을 노려보았다. 너 같은 원칙주의자 나부랭이들은 이해 못해. 이 지루한 시스템, 이 위선적인 동맹. 난 그냥 이 모든 게 지겨웠어. 진짜 전쟁을 하고 싶었다고. 저 북쪽 놈들은 적어도 우리보다 훨씬 진짜 군인들이니까. 그래서 동료들을 팔아넘겼나? 아군 수색대를 미끼로 던지고 강중위를 죽이려 했어. 강세연. 월레스가 증오에 찬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계집 때문이야. 모든 게 그 계집 때문에 틀어졌어. 화천에서 내 놈이 독사에 물려 뒤졌어야 했는데. 그럼 그 계집도 책임을 지고 불명예 제대를 했겠지. 하지만 내 놈이 살아 돌아왔고 심지어 그 계집은 영웅이 됐어. 내 놈의 그 오만한 편견이 그 계집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꼴이 역겨웠다고.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어. 특히 저런 아시아 계집은. 카일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월레스의 턱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퍽. 월레스가 의자와 함께 나가떨어졌다. 카일은 피가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또 하나의 원칙을 깼다. 포로 배신자 폭행.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내 놈은 군인이 아니야. 그냥 쓰레기지. 카일은 월레스를 경멸하며 돌아섰다. 내 놈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아시아 계집이 내 놈의 배신과 내 놈이 끌어들인 북한 특수부대원 10명을 모두 이겼어. 그게 내 놈과 우리의 차이다. 다음 날 새벽 악어 능선에는 구출 헬기가 도착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카일 앤더슨 대위였다. 그는 직접 구출팀을 이끌고 현장에 왔다. 강세연은 부상당한 팀원을 헬기에 태우고 마지막으로 적 지휘관 생포댐을 인계했다. 그녀는 밤샘 전투와 사투로 엉망진창이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카일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말들이 두 사람의 눈빛 속을 오갔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들. 다쳤더군. 카일이 그녀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며 말했다. 암벽을 오르다 긁힌 상처였다. 대위님도 손이 다쳤네요. 그녀가 그의 주먹에 묻은 피를 바라보며 말했다. 쓰레기를 치우느라.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카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녁 식사 약속. 아직 유효한가? 강세연은 피식 웃었다. 그녀의 그 보기 드문 미소에 카일은 또다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제가 살기로 했습니다, 대위님. 그녀가 헬기에 오르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카일을 돌아보았다. 카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빚진 사람에게는 말을 놓아도 된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거든요. 카일은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헬기 문이 닫히고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옥 같던 밤이 끝나고 두 사람의 삶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악어 능선 작전의 성공은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뒤흔들었다. 내부의 정마이클 월레스 소령을 색출하고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조를 완벽하게 제압했으며 연락 두절되었던 아군 수색대 안타깝게도 이미 전원 사살된 상태였지만의 시신을 수습하고 적의 지휘관까지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작전의 중심에는 강세연 중위와 카일 앤더슨 대위가 있었다. 두 사람은 양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최고 무공 훈장을 나란히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포상은 군의 공식적인 승인이었다. 사령부는 두 사람의 비공식적인 파트너십이 가져온 엄청난 시너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카일 앤더슨 대위는 근신이 해제됨과 동시에 707 특수임무단과의 합동작전을 전담하는 연합전술연락장교라는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았다. 그의 사무실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가 아닌 강세연이 근무하는 경기도 광주의 특수전 사령부 인근으로 옮겨졌다. 그들의 저녁 식사 약속은 그렇게 수많은 보고서와 작전 회의로 미뤄지다가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늦가을 저녁에야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군복을 벗고 서울 이태원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다. 정복이 아닌 캐주얼한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은 카일은 오만한 미군 장교가 아닌
그저 키 크고 잘생긴 금발의 남자였다. 강세연 역시 딱딱한 전투복 대신 부드러운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어둠 속 절벽을 타던 삼표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어색하군. 카일이 와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총소리가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동감입니다. 강세연도 작게 웃었다. 편견으로 똘똘 뭉친 대위님이 훨씬 익숙한데 말이죠. 이젠 아니야. 카일이 진지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세연. 당신은 내 세상을 바꿨어. 내 원칙, 내 신념, 내 편견 모든 것을 부숴버렸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강세연의 눈이 커졌다. 이건 반지는 아니야. 카일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할 때 받은 그의 이름과 기수가 새겨진 작은 금속 배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 원칙의 시작이었어. 내 자부심이었고 내 모든 것이었지. 하지만 지금 이건 화천에서 당신이 나를 살려주었을 때 이미 부서져 버린 껍데기일 뿐이야. 그는 배지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당신이 이걸 가져줬으면 해. 내 낡은 세상을 당신에게 맡길게. 그리고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세상에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어. 당신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산의 맹세라는 것, 나도 함께하고 싶어. 강세연은 손에 쥔 배지의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이 남자는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이 남자는 이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카일.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재수없고 오만하고 고집불통인 남자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가장 솔직하고 가장 용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장 헌신적으로 파트너를 지키는 남자이기도 하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곳은 저와 어울리지 않아요. 진짜 저녁을 대접하죠.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렸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둠이 내린 지리산 국립공원 입구였다. 여긴 제 고향입니다. 강세연은 카일을 이끌고 등산객이 다니지 않는 작은 오솔길로 들어섰다. 그녀는 익숙하게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작은 암자 근처에 별빛이 쏟아지는 너른 바위 위에 도착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어릴 적 그녀를 데리고 와 산의 호흡을 가르쳐주던 비밀 장소였다. 그녀는 배낭에서 보온병과 작은 컵을 꺼냈다. 지리산에서만 나는 약초로 끓인 차입니다. 이게 제가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저녁 만찬이에요. 따뜻한 차의 향기가 서늘한 산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카일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화천의 동굴에서 그녀가 자신의 몸을 녹여주던 그날 밤의 온기처럼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세연. 카일이 그녀의 옆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와 결혼해줘. 그는 무릎을 꿇지도 반지를 내밀지도 않았다. 그저 지리산의 별빛 아래에서 가장 진솔한 목소리로 고백했다. 나는 당신처럼 산을 읽을 줄도 모르고 당신 아버지처럼 위대한 맹세도 없어.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의 산이 되어주고 싶어. 당신이 기댈 수 있고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강세연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녀는 카일을 바라보았다. 그의 푸른 눈은 지리산의 밤하늘처럼 깊고 투명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이상 오만한 미군 장교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의 세상으로 걸어 들어오려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아버지의 유품인 작은 산악용 호루라기를 풀었다. 그리고 그것을 카일의 목에 걸어주었다. 이건 아버지가 제게 주신 맹세예요.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대위님의 청혼 승인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앞으로는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나처럼 내 뒤를 봐주면 돼요. 카일은 환하게 웃었다. 기꺼이 중위님. 평생 당신의 식스 육시 방향 후방가 되어주지.
두 사람은 지리산의 거대한 산줄기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어떤 결혼 서약보다도 장엄하고 조용한 입맞춤을 나누었다. 노스의 벽은 무너졌고 강철 난초는 그 벽을 넘어 가장 견고한 뿌리를 내렸다. 두 개의 다른 세상이 만나 하나의 운명이 되는 순간이었다. 지리산의 별빛 아래 맺은 언약은 강원도 화천의 피와 도구로 맺어진 생존의 맹세보다 더 깊고 단단했다. 강세현 중위와 카일 앤더슨 대위의 관계는 이제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특별 승인 사항이라는 공식적인 울타리를 넘어 두 영혼을 잇묶는 불가분의 서약이 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화려함 대신 군인으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는 장소에서 거행되었다. 식장으로 선택된 곳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그들의 심장부인 경기도 광주의 기지 내에 위치한 작은 군인 교회였다. 하객석의 첫 줄은 707 특수임무단의 검은 베레모를 쓴 대원들과 미 제2보병사단의 성조기가 어깨에 붙은 전투복을 입은 카일의 전우들이 나란히 채웠다. 양국의 군기와 맹세가 교차하는 그야말로 강철의 방패 훈련이 만들어낸 가장 평화로운 결실이었다. 순백의 드레스 대신 단정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 정복을 입은 강세연은 그녀의 아버지 유품인 산악 호루라기를 목에 건 채였다. 그녀의 곁에 선 카일 역시 웨스트포인트의 명예가 담긴 미 육군 정복을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었다. 군종 목사가 두 사람에게 물었다. 카일 앤더슨 대위는 강세연 중위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 어떤 험준한 산과 깊은 계곡을 마주하더라도 그녀의 파트너로서 생명과 명예를 함께 지킬 것을 맹세합니까? 카일은 자신의 모든 오만과 편견이 무너져 내린 그날을 떠올리며 강세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맹세합니다. 그녀가 나의 생명을 구했듯 나의 남은 모든 생명은 그녀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강세연 중위는 카일 앤더슨 대위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그 어떤 혼돈과 위기의 순간에도 그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끄는 등불이 되며 그를 신뢰할 것을 맹세합니까? 강세연은 자신을 안고 밤을 지새우던 그의 서툴지만 절박했던 온기를 기억했다. 맹세합니다. 그가 나의 길을 믿어주었듯 나는 그의 가장 굳건한 정상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을 나누자 교회 밖에서 대기하던 양국의 장병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 축하가 아닌 편견을 넘어선 신뢰와 국경을 넘어선 전우애에 대한 찬사였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경기도 평택과 광주의 중간 지점, 동탄의 한적한 신도시에 마련된 아파트에서 시작되었다. 카일은 연합전술연락장교로서 특전사와 미군의 합동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했고 강세연은 악어 능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작전지역대장 후보 교육에 들어갔다. 하지만 평화는 또 다른 형태의 시련을 안고 왔다. 전장에서의 산표범 강세연은 이제 미군 대위의 아내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는 이름표를 추가로 달게 되었다. 상부에서는 그녀를 극도로 위험한 최전선 임무에서 배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최고의 특전사 장교였지만 동시에 깨지기 쉬운 외교적 자산이 되어버린 것이다. 오늘도 또 후방 침투 훈련 교관 임무야. 강세연이 저녁 식탁에서 불만스럽게 말했다. 내 손은 적의 목을 비틀라고 있는 건데 지금은 신참들 매듭이나 바로잡아주고 있어. 내가 무슨 보이스카우트 지도자인 줄 알아? 카일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주물렀다. 알아, 세연.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단순한 오퍼레이터가 아니야. 당신의 경험은 수백 명의 신참들을 당신처럼 만들 수 있어. 그게 더 중요한 임무일 수도 있지. 중요한 임무? 카일, 당신은 몰라. 산악훈련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는 나는 내가 아니야. 난 그냥 철창에 갇힌 표범이 된 기분이라고. 그녀의 좌절감은 깊어졌다. 강철 같은 의지로 남성 위주의 특전사에서 자신의 자리를 쟁취해온 그녀에게 보호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세연은 실내 암벽 등반 시범을 보이다가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구역질을 느끼고 추락할 뻔했다. 평생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해왔던 그녀였다. 처음에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며칠간 계속되었다. 그녀의 감각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고 늘 강철 같던 체력은 조수처럼 밀려나갔다.
설마. 그녀는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한마디를 들었다. 축하합니다, 산모님. 임신 10주 차입니다. 임신. 707 특수임무단 중위 산표범 강세연의 뱃속에 카일과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그녀는 카일에게 아무 말 없이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카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희미한 흑백 사진 속 작은 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의 푸른 눈은 일생일대의 충격과 환희로 가득 찼다. 세연, 이게 정말. 그래. 카일은 그녀를 와락 끌어안고 아이처럼 기뻐했다. 세상에. 내가 아빠가 된다니. 믿을 수가 없어, 세연. 그는 그녀를 안아들고 거실을 빙빙 돌았다. 하지만 강세연은 웃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한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다. 카일이 그녀를 내려놓고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왜 그래? 기쁘지 않아? 모르겠어, 카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군인이야. 내 몸은 평생을 연마한 무기였어. 그런데 이제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됐어. 나는 누군가를 지키는 갑옷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어야 하는 유리병이 된 거야.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쥐었다. 나는 엄마가 되는 법 같은 건 배운 적 없어. 내 아버지는 내게 산에서 살아남는 법만 가르쳐 주셨지, 누군가를 살리는 법은, 특히 이렇게 나약한 존재를 품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고. 나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두려워, 카일. 그녀가 처음으로 카일 앞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나약함을 드러냈다. 적진 한복판에서도 독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강철이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서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카일은 그녀의 뺨을 감싸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는 화천의 동굴에서 그녀가 자신을 안아주었던 그 밤을 떠올렸다. 세연.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따뜻했다. 당신은 이미 최고의 수호자야. 당신은 당신을 모욕했던 이 멍청한 미군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독을 빨아냈어. 그건 무기의 본능이 아니야. 그건 살리려는 본능이었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화천에서 내가 당신의 조난자였고 악어 능선에서 내가 당신의 눈이었듯이 이제 우리는 이 아이를 위한 하나의 팀이야. 당신이 이 아이의 산이 되어준다면 나는 당신과 아이를 지키는 하늘이 될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강세연은 그의 따뜻한 말에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의 갑옷이 그의 신뢰 앞에서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러 강세연은 만삭의 몸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임무에서 열외되어 출산 휴가에 들어갔다. 카일은 그런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하지만 그녀의 임신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전치태반 진단을 받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엄중한 경고가 떨어졌다. 그리고 겨울 예정일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밤이었다. 대한민국 중부 지방의 관측 사상 최악의 폭설과 한파가 몰아닥쳤다.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얼음 지옥으로 변했다. 도로는 전면 통제되었고 전력망은 마비되어 도시는 암흑에 잠겼다. 아파트의 난방도 끊겼다. 젠장, 이런 때에 카일이 창밖을 내다보며 욕설을 뱉었다. 도시는 하얀 눈에 고립된 화천의 그 산골짜기와 다를 바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강세연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카일. 그녀가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었다. 아무래도 양수가 터진 것이다. 진통이 시작되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빨랐다. 카일은 공황에 빠졌다. 그는 119에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폭설로 인해 모든 구급차가 출동 불가능합니다라는 절망적인 자동응답만 돌아왔다. 캠프 험프리스나 특전사령부에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모든 통신망이 두절되었다. 세연. 안 돼, 버텨. 내가 어떻게든. 카일. 강세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은 고통 속에서도
악어 능선에서 적을 노려보던 그 삼표범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정신 차려. 당신은 미 육군 대위야. 그리고 내 파트너고. 그녀는 카이를 바라보았다. 화천에서 내가 당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 지금부터 내 생명은 전적으로 당신 통제하에 있어. 당신은 의사야. 저항하거나 질문하지 마. 내 지시에만 따라. 역할이 완벽하게 뒤바뀐 것이다. 원칙주의자였던 카일은 이제껏 시스템과 장비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원시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손과 판단력만으로 아내와 아이를 살려내야 했다. 그는 자신이 화천의 그 동굴에서 만났던 절망적인 조난자가 되었다. 알겠다. 카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이것은 그의 새로운 임무였다. 그는 서바이벌 훈련에서 배운 대로 집안의 모든 양초를 모아 거실 중앙에 켰다. 난방을 위해 침실에 작은 텐트를 쳤다. 그리고 군용 구급 하마이 FAK를 가져왔다. 뜨거운 물이 필요해. 그가 말했다. 가스레인지는 될 거야. 카일은 물을 끓이고 자신의 서바이벌 나이프와 가위를 끓는 물에 소독했다. 그녀가 화천에서 라이터로 칼을 소독했듯이. 세연 할 수 있겠어? 당신이나 잘해. 강세연이 고통 속에서도 농담을 던졌다. 진통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강세연은 특전사의 그 어떤 지옥주 훈련보다 더한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카일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호흡을 유도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어. 원칙대로 세연. 호흡이 원칙이야. 닥쳐. 내가 나아봐. 그녀가 소리쳤다. 몇 시간이 지옥처럼 흘렀다. 아이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세연. 보여? 아이가. 조금만 더. 못해 힘이 없어 카일. 강세연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과다출혈의 징후였다. 카일의 눈에 공포가 어렸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뺨을 때렸다. 강세연 중위. 정신 차려. 이건 명령이다. 당신은 내 파트너야. 나를 두고 갈 수 없어. 당신이 나를 살렸잖아. 당신의 맹세를 기억해. 나를 지킨다고 했잖아. 그의 절규에 강세연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지리산에서 조난자를 업고 절벽을 오르던 그 힘, 그녀가 카일을 업고 능선을 오르던 그 힘이었다. 으아악! 그녀의 처절한 외침과 함께 텐트 안을 가득 채우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응애! 응애엥! 암흑과 폭설로 뒤덮인 도시, 고립된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이다. 카일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들었다. 아들이었다. 그는 아이를 닦아 강세연의 품에 안겨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화천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체온을 다해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강세연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품 안의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며 웃었다. 살아있네. 따뜻해. 우리가 해냈어, 세연. 카일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울먹였다. 우리가 해냈어. 다음 날 아침 폭설이 그치고 기적처럼 날이 개었다. 연락을 받고 출동한 707의 특수기동 차량과 미군의 구급차가 마침내 그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구조대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미 육군 대위가 자신의 군용 침낭으로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를 감싼 채 밤새 끓인 물을 아내에게 먹여주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가장 험준한 산의 정상에서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밤을 보낸 두 명의 생존자 같았다. 카일이 구조대원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보고한다. 산모와 신생아 모두 무사. 임무 완수. 몇 년 후 맑게 갠 지리산 천왕봉. 이제는 소령이 된 카일과 육아 휴직 후 전술 연구관으로 복귀한 강세연이 4살배기 아들의 손을 잡고 정상에 섰다. 아이의 이름은 강산이었다. 지리산의 산이자 두 사람이 함께 넘은 수많은 산들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아빠, 저기 아래 다 보여요. 강산이가 카일의 어깨 위에 올라타 소리쳤다. 그렇지 아들아. 저기가 다 우리가 지켜야 할 땅이란다.
강세연은 아들과 남편을 바라보며 목에 걸린 아버지의 호루라기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한 산의 맹세는 그저 조난자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잉태하고 지켜내고 기어코 정상에 올려놓는 바로 살 그 자체에 대한 맹세였다. 무슨 생각해, 세연? 카일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냥 우리가 오른 산 중에 여기가 가장 높은 것 같아서. 아니. 카일이 웃으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아.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내 파트너가 당신이니까. 두 사람은 아들의 웃음소리를 배경으로 구름 아래 펼쳐진 광활한 대한민국을 함께 내려다보았다. 태백의 강철과 심장의 불꽃이 만나 가장 높은 정상에서 영원한 하나의 능선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